우주가 네. 스스로 탄생했다. 이 빅뱅 이론이잖아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요즘 사실 10대부터 뭐 더 어리게는 유치원 아이들부터 또 한 4, 50대까지 굉장히 폭넓게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빅뱅이라는 것이 들어간 거는 2010년부터였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교육받은 세대가 벌써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회의 젊은이들도 빅뱅이 사실인 것처럼 배운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정말 대폭발로 스스로 창조된 거냐, 스스로 만들어진 거냐, 이런 질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스스로 탄생했다 이 말 자체에는 사실 과학적인 문제도 많지만 일단 먼저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우주가 스스로 창조됐다, 즉 셀프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주가 우주를 만들려면 우주가 되기 전에 우주였어야 돼요. 말이 그렇죠. 이상하죠. 예. 조금 이제 까다로우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제 자녀한테 엄마이면서 엄마가 아닐 수가 없죠. 동일한 관계 안에서는 한 가지의 정의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무모순율 또는 비모순율이라는 논리의 법칙, 가장 근본되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되기 전에 우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가 스스로 우주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논리가 위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우주가 스스로 탄생했다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고 우주가 대폭발로 시작됐다라는 말은 쓰죠. 근데 굉장히 암시적으로 우주가 스스로 어떤 물질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출발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생했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군요. 스스로란 말을 잘 안 쓰는 거죠. 스스로. 네, 스스로가 들어가면은 무모순율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굳이 넣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폭발로 시작됐다 그러면 그 대폭발 이전 단계에 대한 이제 질문은 없어지니까 그 문제를 피해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저도 빅뱅을 듣고 자란 세대는 아닙니다만, 근데 하도 이제 또 직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 이론이 이제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 과학자가 이 빅뱅 이론을 주장을 했잖아요. 이 과학자가 이제 뭐 그 아인슈타인과 함께 굉장히 이제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주장이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위대한 과학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주류 과학이 진화론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고 우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과학이냐 과학적 사실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과학은 과학자들이 하면 과학인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 집단이 이거 주류 이론이야 라고 인정하고 공인하면은 주류 이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학적 사실은 좀 다르죠. 과학적 사실은 검증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이 재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은 관찰도 되지 않은 사실이고 실험은 더더욱 할 수가 없고 재현은 더더욱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에요. 더군다나 스티븐 호킹이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마치 우주가 스스로 탄생했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탄생했냐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원래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었다. 그 중력과 같은 법칙이 이 우주를 탄생시켰다라는 그런 서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곱씹어 보면 모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그분의 책을 보면 무로부터 많은 우주가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좀 아까 법칙에 있어서 우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니 바로 뒤에 가면은 무로부터 엄청난 우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해 보면 뭐가 되죠? 무가 법칙이 되죠. 무로부터 엄청난 우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법칙이 있어서 우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무는 정말 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없을 무, 진짜 없는 상태, nothing이 아니라 뭔가 법칙이 있던지 뭔가 어떤 물리적인 뭔가 상태가 있는 그런 something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nothing에서 something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주장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니까
그 nothing이 사실은 something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또다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그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 법칙은 어디서 나왔냐. 그 다음에 무로부터 엄청난 우주가 나왔다 했으니까 그 무가 분명히 진짜 무가 아닌 거예요. 무언가인 거예요. 그럼 그 어떤 거 그 상태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건 또 어디서 나왔냐라는 질문이 또 가능해지죠. 우주가 스스로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근데 요거는 원래부터 무언가가 있었다, 법칙이 있었다, 또는 어떤 물리적인 무슨 상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왔냐, 또 그건 어디서 나왔냐, 그건 어디서 나왔냐 하는 이 무한 퇴행이라는 문제에 걸리게 돼요. 결국은 지금 이 상태를 설명할 수 없어서 그 전 단계에 무언가가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것으로 현재의 문제를 그 이전으로 문제를 돌리는 것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얘를 또 설명할 수 없으니까 또 그 전 단계가 필요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 퇴행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알지 못한다, 답할 수 없다라는 말을 좀 고상하게 했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이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주장했던 그 무가 진짜 무가 아니고 그 무가 어떤 이제 법칙일 수도 있고 네. 그 법칙이라고 치면 그 법칙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계속 그것을 만들게 된 그 앞전 단계를 무한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빅뱅 학자들은 그래 우리가 빅뱅 이전 단계는 아직 과학이 발전이 덜 돼서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빅뱅 이후부터는 너무 확실해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중3부터 우주의 팽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빅뱅 이론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과 지구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빅뱅의 증거로서 또는 빅뱅의 아주 그런 확실성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라는 걸 등장시키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만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 막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전공을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물리적인 물질 또는 에너지가 있겠죠. 이 물질과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의 양을 과학자들은 밀도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주의 밀도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우주의 밀도가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주의 시공간에 곡률에 영향을 미쳐요. 그 관계를 알아낸 사람을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시공간을 굴곡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중력을 전달하는가 이걸 표현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많은 게 나오죠 오늘. 현대 물리학이. 그래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밀도가 지금과 같은 우주를 구현하려면 그 팽창 우주론 방정식이라는 빅뱅을 하는 이론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에서 이 밀도 값이 전체 값이 1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1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빅뱅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그 빅뱅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신 거, 별, 은하, 행성, 지구, 이 모든 거, 원자, 분자를 다 더한 게 그 1이라는 값에 얼마큼을 차지한다고 얘기하냐면 빅뱅 이론에 의하면 0.049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우니까 퍼센트로 바꿔볼게요. 1을 100%로 하면은 0.049는 4.9%겠죠.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주가 있는데 이와 같은 아주 정교하고 법칙이 있고 이런 우주를 생성하고 우리가 곡률이 평평한 이런 우주에 살기 위해서는 밀도값이 100%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물질과 에너지량이 4.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5.1%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95.1%를 설명하지 못하면 빅뱅 이론은 망하는 거죠. 왜냐면 우주의 95%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뱅 이론은 그 95%를 차지하는 두 가지 그 밀도의 1값을 맞추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시키게 되는데 그 요소가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95%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인데 그럼. 그렇죠. 대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물질이 겨우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 95%가 정말 있다면 관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5%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암흑 물질을 측정해 오려고 했지만 지금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름을 근데 암흑 에너지로 빛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는 게 암흑 물질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질이니까 안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세계는 전체로 치면 한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5%는 모르는 에너지 물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물질이 있을 필요가 없다면 빅뱅 이론은 잘못된 이론인 게 명백하죠.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흑 물질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미스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은 원래 가설을 세워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이럴 것이다. 95%는 뭐 암흑 물질일 것이다. 암흑 에너지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찾아보려는 노력 그 자체를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우주에 정말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로 그리고 95%가 설명 안 됐으니까 이론의 대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빅뱅으로 이 우주 역사가 138여 년 동안 진행돼 온 것처럼 역사적 사실로 표현되고 있다는 게 그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다큐멘터리나 모든 과학서적에 그렇게 표현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빅뱅이 사실인 걸로 인식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도 이제 많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뭐 중력의 법칙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고요. 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빅뱅 이론에 의하면 다 우연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 교과 과정에는 별에서 온 우리라는 제목의 단원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시작한 우주에서 한 2억 년 정도 흘러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배우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쯤에 우리 태양계를 구성하는 어떤 성운이 빙빙 돌면서 중심에 별,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부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먼지 티끌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그 우연히 생성된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로 배우고 있는 거고 별 먼지로부터 존재하게 된 지구, 거기에서부터 진화된 인간, 그러니까 너는 별에서부터 온 존재야 라는 그런 이제 문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 사실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가 지금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크기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이 지구라는 행성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질량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와 질량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더 커져도 물이 증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증발하지 않으면 물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름이 안 생기고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많이 있더라도 육지에서 동물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시 워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죠. 생물이 못 살겠죠. 만약에 그러면 10% 한번 줄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또 다 너무 쉽게 다 증발해버려요. 우리 화성 사진 보신 기억나시죠? 붉은 사막이죠. 그게 왜냐하면 물이 다 증발돼서 물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지구도 그렇게 다 전체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지구의 생명체가 이렇게 살기 위한 그 생존 환경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물인데 우리는 물만 있으면 뭐 생물이 나올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물이 있으되 물이 기체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고체로 얼음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깨끗한 액체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력 조건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 우리 한번 거리도 따져볼까요? 거리가 태양에서 지구까지를 우리가 보통 1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제 그 앞에 바로 앞에 행성이 금성인 거 아시죠? 그럼 이게 0.7이에요. 화성은 1.5예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곳 어딜까요? 금성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이 예. 있어도 다 이제 네. 말라버려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화성 뒤쪽으로 가면은 다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액체 물이 풍부하려면 중력 조건, 크기 조건, 질량 조건도 중요한데 네. 거리 조건까지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야 되는군요. 네, 태양에서 딱 요만큼,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 여기 딱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더 멀어서도 안 되고 더 가까워서도 안 되고. 안 돼요. 우리 달이 그냥 우연히 저기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달도 지금 지구로부터 38만 킬로미터 이렇게 딱 떨어져 있고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큰 위성이에요. 다른 행성들도 다 위성을 갖고 있는데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달이 꽤 큰 편인데요. 이 좀 큰 편의 달이 우리 주변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므로써 네. 지구가 자전할 때마다 흔들리거든요.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안정된 기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일조하고 있어요. 아, 달이. 네, 예. 달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몰랐어요. 같지만 예.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달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게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그렇죠. 일어나죠. 예, 이것도 지금 적당한 이 거리에 있을 때에 오늘날 정도의 바다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면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이제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10%만 더 가까웠으면 밀물 썰물은 한 26% 정도 증가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 2번씩 우린 높은 곳으로 피난 가야 돼요. 일식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니겠네요. 아니죠. 아니죠. 화성에서 혹시 찍은 또는 목성에서 찍은 일식 사진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에서 우리 개기일식 사진 찍으면 막 사람들이 개기일식이다 그러면 뭐 100년 만에 왔네, 200년 만에 왔네 하면서 막 그 도시로 사람들이 다 몰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 볼품이 없으면 그러지 않겠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보는 이 개기일식은 너무나 멋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담아놓고 싶고 관찰하고 싶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달의 크기하고 태양의 크기가 정확하게 400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거리가 정확하게 400배 거리에 있어요. 지구에서 달까지 1이면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400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와 거리 비율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달이 돌다가 태양을 딱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직경이라고 표현하는데 달하고 태양이 지구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똑같이 보여요. 크기가. 그러니까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개기일식 또 뭐 다이아몬드식 이렇게 아름다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건 그냥 단지 시각적으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런데요. 놀라운 그 안에 법칙이 숨어 있으면서 아름다워요. 이게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딱 태양을 가려줄 때 주변에 태양에 평상시엔 보이지 않던 대기, 태양의 대기가 있거든요. 그게 보이게 돼요. 그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걸 통해서 태양이라는 별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등 태양을 연구하는 과학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고요. 또 역사학적으로는 어떠냐면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기 전부터도 개기일식은 다 관측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기일식이 뭐 무슨 학 몇 년에 개기일식 관측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고대 이집트, 고대 바빌론 다 각각 자기네 나라 왕을 기준으로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 개기일식을 맞추어서 세계의 역사를 연대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걸 배열을 할 수가 없죠. 정확한 이 천문학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연대를 정확하게 또 구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연이라 느껴지세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만약에 지금보다 가까우면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물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온도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적정한 이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덥거나 또 너무 추워서는 안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도 중요한데 하나 더 지구의 자전주기 이 시간도 중요하고요. 공전주기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사계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낮과 밤의 주기가 있으면서 밤에 얼어버리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겨울엔 얼지만 그게 1년 동안 그래도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주기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낮이 너무 길고 밤이 너무 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린 자전주기. 그래서 수성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수성은 자전주기가 59일이에요. 그러니까 28.5일이 낮이고 28.5일이 밤이에요. 그러면 수성은 태양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낮에는 막 400도 이상 엄청 뜨거워요. 근데 밤에는 28.5일 동안 열이 다 식기 때문에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져요.
신기하죠. 예. 태양 바로 가까이 있는 행성인데, 그러니까 이 자전 주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도 중요하고, 자전 주기 얼마의 속도로 돌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가, 이런 게 낮과 밤의 주기, 적정한 온도, 계절의 변화, 이런 것에 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전 축의 기울기조차도 지금 23.5도인데 이거보다 더 기우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덜 기우는 것도 안 돼요. 예, 이것도 기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우연히 기울어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이 정도의 각도를 유지를 해야 예. 사계절이 반복되는 이런 이제 기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여러 네.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제 정교하게 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환경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요소들도 네.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라도 네. 이제 잘못됐을 때는 지금의 환경에 갖춰지지 않는다. 지구 말고 이처럼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갖춰진 행성이 또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그 질문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나 어릴 때부터 과학책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 데서는 그냥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전제하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광대한 우주에 어딘가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외계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발달한 지적인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UFO 타고 지구에 왔다 가지도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그냥 상상이 아니라 사실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생각을 좀 많아요.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합니다. 진지하게. 아니 저희 어릴 때도 뭐 그런 생각은 하긴 했지만 뭐 그냥 지나가는 장난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장난이 아닌 게요. 네. 1980년대부터 나사가 세티라는 프로젝트를 해왔어요.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외계인으로부터 어떤 신호가 오도록 그걸 감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의 진화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도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그것도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거 설명할 때 잔디 인형 가지고 많이 설명하거든요. 잔디 인형. 혹시 잔디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예. 집에서 이렇게 잔디를 키우는 예. 인형을 만드는 건데, 엄마 스타킹에다가 그 발가락 부분에다 잔디를 넣어요. 잔디 씨를. 그다음에 흙을 한 뭉텅이를 넣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컵에다가 올려놓으면 물이 이렇게 흡수돼서 씨가 발화돼서 잔디가 자라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제가 한 뭐 1000년? 뭐 좀 더 길게 드려볼까요? 10,000년? 100만 년? 이렇게 두면은 그 위에서 잔디 인형이 이렇게 걸어서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당연히 안 된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산소도 있죠, 영양분도 있죠, 햇빛도 적당하죠, 온도도 적당하죠. 생명체가 살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놔뒀을 때 흙 속에 박테리아도 있고, 잔디는 식물이잖아요. 식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오랫동안 놔둔다고 해서 얘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거, 그게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행성에 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그 기사의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 행성에 물 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물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항상 나오거든요. 물도 있고 산소도 있고 햇빛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도 생명체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구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저기 어딘가 우리가 가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곳, 그 어딘가에서는 마치 생명체가 물만 있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신념이죠. 사실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계속 주입받으면 그게 지식이 되고, 더 주입받으면 신념이 되거든요. 근데 참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잘못된 지식은 올바른 지식으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념은 이미 나에게 마음의 신념이 됐을 때에는 올바른 신념으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렇게 방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책들이 진화론을 많이 다루고 있고 교과과정이 진화론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자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못 갖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잘못된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른 가능성도 있겠구나. 아, 이게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아이들한테 주거나 올바른 컨텐츠를 주지 않는 한 그것이 결국은 신념이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 그럴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져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이렇게 건드려주면 그렇군요 하고 수긍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신념을 딱 건들면요. 사람이 누구나 기분이 나빠요. 이런 반감이 생기는 게 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다녀보면 이미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의 성도님들은 신념이 돼버렸네. 겉으로 티는 내지 않지만 예. 진화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장기간 그것을 배웠고 또 과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은 기분이 언짢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결국에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은 이제 생물이 스스로 생겨난다라는 요 관점을 이제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건데 그쵸.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예. 많이 알고 있는 실험이고 네. 또 교과 과정에서도 배웁니다. 예,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아마 그림을 보시면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파스테르는 1800년대 중후반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던 미생물학의 아버지죠. 예, 당시에 동일한 시대에 진화론이 굉장히 대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파스테르는 진화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진화론을 반박했던 그런 과학자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최첨단 과학을 했던 그런 훌륭한 과학자신데요. 생명이 자연 발생하느냐 안 하냐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최고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아카데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실험을 제시해라 라는 이제 공표를 하게 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실험을 제시한 사람에게 대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파스테르가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설계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냐면 이제 그 시절까지만 해도 이 공기 중에 박테리아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바이러스가 여기 있고 박테리아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근데 그 시절까지 그걸 확신을 하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예, 그런데 파스테르는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학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기 국물에서 저절로 박테리아가 번성하게 된 게 아니라 공기 속에서 들어온 세균이 들어와서 번식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공기는 들어오지만 공기 속에 있는 세균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고안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정말 아주 절묘한 실험 장치를 고안하게 된 거예요. 공기는 들어오고 공기에 떠다니고 있는 이 박테리아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두 달 네. 계속 방치해도 고기 국물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어렵잖아요. 국, 그냥 국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을 끓여놨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놔뒀는데 안 썩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맑아요. 평상시에 우리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파스테르의 실험 장치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개의 플라스크 입구를 깨죠. 그러면 이제 깼으니까 공기와 함께 세균이 같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박테리아가 막 버글버글한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얻어져요.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생물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야만 거기서 번식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단어가 발생이냐 번식이냐 이거죠. 네. 발생은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나올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실험적으로 관찰적으로 한 번도 과거에나 현재에나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발생된 적이 없어요. 생물은 항상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하려면은 그 전 단계에 부모가 있어야 되죠. 모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생물이 존재했어야 생물이 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나온다. 그래서 생물 속생의 법칙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이제 박테리아가 생긴다는 말씀이 그 박테리아가 이제 생물로 예, 가장 단순한 생물로 예. 이제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스테르 이전에는 미생물의 존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 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 덩어리를 놓고 입구를 막냐 막지 않냐에 따라서 안 막으면 파리가 들어와서 알을 낳고 가겠죠.
있죠. 이제 막으면 이제 파리가 못 들어오죠. 이거를 비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그럼 이제 그때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아, 보이는 생물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단순한 미생물은 저절로 발생할 수 있고 그 저절로 발생한 미생물로부터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 진화해가지고 지금 같은 수많은 생물이 나온 거 아니겠어? 라는 이제 이론이 대두가 되니까 그럼 거기서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그럼 미생물과 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그 단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그게 거죠. 이제 박테리아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박테리아, 이제 세균, 박테리아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단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거. 예, 그러니까 단세포가 과연 저절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풀어야 되는 가장 큰 숙제죠. 왜냐면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진화론자들은 다윈 때부터 뭘 주장해왔냐면 이 수많은 생물들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다 나온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의 단순한 세포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자연 발생됐느냐를 밝혀야지만 진화론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고 밝혀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DNA도 그러면 진화론 쪽에서는 이게 우연히 결합이 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답하려면 조금 따져보는 이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DNA가 정말 제일 이제 문제를 답할 수 없는 난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DNA는 물질이지만 정보를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모두가 아는 말로 쉽게 표현하면 정보가 코딩되어 있는 거예요. 코딩. 네.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 정보가 0과 1로 쓰인다는 거 아시죠? 내가 나는 방송국에 왔다라는 문장을 써도 그 컴퓨터가 그 우리 한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0과 1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근데 DNA는 컴퓨터 코딩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DNA는 4가지의 분자로 코딩을 하는데 A, T, C, G 이렇게 4가지 분자로 코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명령문을 구성하는 정보를 코딩을 하는데 ATCG라는 분자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명령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생산하는 명령문을 우리는 유전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 수많은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염기 서열을 DNA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보, 혹시 정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특정한 문자 배열을 만들기 위한 그 선택 가능한 배열이에요. 특정한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선택 가능하게 문자를 배열해야지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DNA도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게 정보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다. 그러면 이 정보가 되려면은 선택 가능한 배열이어야 된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지적인 존재가 선택해서 배열해야지만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 문장 하나를 만들 때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쓰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동물도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죠. 신호등 같은 그런 시그널을 만들지 못하죠. 정보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지성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몸에 들어있는 이 유전 정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보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고도의 지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유전 정보 DNA라는 그 분자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DNA라는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지성을 가진 분이 선택해서 배열을 해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은 과학교과서에서 DNA를 배울 때 이거는 누군가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 배열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계가 없이는 DNA라는 정보 물질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더글라스 X라는 과학자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뭔가 반박을 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쭉 맞춰진 단백질
이게 다시 단순한 거거든요. 네네. 예, 우리한테 되게 복잡하게 들리지만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8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단백질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150개면 좀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150개의 서열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무작위로, 왜냐면 진화는 무작위, 우연히 되어야 되는 이게 거니까요. 랜덤이니까. 예, 그렇게 무작위로 이 150개의 아미노산이 딱 그 단백질이 되는 서열로 딱 맞아질 확률. 얼마나 될까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예. 그랬더니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게 무작위적으로 배열될 확률이 10에 390제곱분의 1이었어요. 와. 39제곱이어도 엄청난 건데요. 10에 390제곱분의 1. 이건 번을 우주에서 우주에서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 10초에 한 조합씩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10초에 한 조합씩 맞춰본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3170년 곱하기 예. 10의 39제곱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뭐 그런 거네요. 네. 한마디로. 138억 년이 10의 10승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단백질 분자 단순한 거 하나 조합해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의 39제곱이에요. 뭐 10초에 하나가 아니라 1초에 하나로 계산해도 0.1초에 하나에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화는 뭐가 이제 아킬레스 건이냐면 진화하는데 진화론적 우주의 시간이 부족해요. 진화하려면 너무나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체는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 단백질 분자 하나도 DNA 분자 하나도 너무나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조합해서 그렇게 맞춰질 수가 없도록 정말 고도로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확률이 이제 동전 100개를 던져서 네. 예, 이 동전 100개가 모두 다 안면.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13번을 해야 되는 확률. 연거푸.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와닿게 예, 말씀드려 보려고 예. 동전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예. 그런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이런 확률은 일어날 수 없는 확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숫자로 표현은 되지만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과학은 가설을 세우는 학문이고 인간의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데까지는 우리가 다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그런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상에도 과학적 가설의 상상의 범위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교육하려면 항상 저는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무언가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보편적 지식이 되거든요. 우리의 상식이 되거든요. 그거 없으면 교양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육 컨텐츠에 이렇게 사실과 상상과 가설이 구분되지 않는 채로 막 섞여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지 않을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런 모순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과학과 과학적 사실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것들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그쵸.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 DNA 설명하시면서 조금 더 좀 와닿았던 예가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네. 모음과 자음을 네. 따로 이렇게 배치해 놓고 네. 이 모음과 자음들이 이제 무작위로 이걸 배치했을 때 정확한 한 문장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생각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예. 너무 얼토당토 안 하니까 그렇게 막 나이브하게 이렇게 순진하게 막 주장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지성인들이시니까 그렇지만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DNA가 저절로 배열된다라고 믿는 거나 글자가 자음 모음이 그냥 던졌는데 딱 떨어지면서 글자로 조합이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네, 그게 안 된다고 믿는다면 DNA도 저절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빌 게이츠 아시잖아요. 네. 예, 빌 게이츠조차도 이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데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죠. 인간이 네. 그냥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네. 굉장히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배우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아이들이 5살, 6살만 되더라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예, 이런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흔히 하는 거를 보거든요. 사실 이제 지식이 구성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 그 주장에 맞는 것들을 잘 골라내서 구성을 하면 또 그럴싸한
설득력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또 그 사실을, 그 주장을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라는 거, 타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인류의 진화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객관적 사실이다, 타당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구성된 지식이 너무 허술하다. 가설조차 되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인류학자가 스스로 한 표현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니에요. 그냥 인류학자. 고고학, 인류학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진화를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그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가 지난 50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를 다 검토해 봤을 때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될 때는 그 자료 조각조각의 그 자료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로 구성된, 그리고 이렇게 복원된 그림이나 전시물로 아이들한테 이제 제시가 되죠. 편집을 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발견된 거는 뭐 예. 턱뼈 조각, 두개골 조각 몇 개, 골반뼈 조각 몇 개, 뭐 이런 식인데 예.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에는 전신이 눈, 코, 입 다 있고 심지어 피부 색깔에 털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까지 어떻게 걸어 다녔으며 무엇을 먹었으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으며 이런 생활 습관까지 다 묘사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전시물 가서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한다고 막 과학관이라고 또 자연서 박물관이라고 데리고 가보면 이렇게 진화론 일색에 있어요. 그런 전시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 것들이 뒤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가 뭔가라고 그 자료를 열어보면은 네. 그 자료는 너무나 부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좋은 대화를 통해서 사실이 무엇인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 화석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가장 잘 알려진 화석이 이제 이 루시 화석이라는 이 화석인데 네. 이게 어떤 화석인가요? 네, 예. 루시는 이제 1970년대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화석이에요. 네, 이 화석을 이제 발견했을 때 이제 인류의 진화의 증거를 찾으러 가서 발견한 거예요.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인류 진화의 증거를 찾기를 예. 원했었죠. 찾아야 한다. 네, 찾아야 한다. 예. 사명감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공부 되게 많이 시켜놓고 막 박사학위 받았는데 내 자식이 선교하러 막 아프리카 오지에 간다. 이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굉장히 이제 짠하겠죠. 거의 그런 거 수준이에요. 이 진화의 증거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은 그에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의 싸움이라는 거,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전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루시가 몸체의 한 40% 정도의 뼈가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맞춰진 뼈 조각을 보여준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발견될 때는 이렇게 40%가 그대로 누워 계셨던 분이 아니고 이게 3km 반경에 3km는 상당하죠, 거리가. 그다음에 60m 정도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그런 언덕지대에서 흙을 수년 동안 긁어 모아서 흙을 털면은 뼈 조각들이 나오겠죠. 그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맞춰서 루시라는 몸체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들이 과연 한 개체의 것일까? 그것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일 그쵸? 걸 수도 있는 다른 거네요. 동물들의 것들이 막 섞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예. 한 개체일 것이다. 이것 자체도 이제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가 많아요. 루시의 이제 그 몸체 화석을 보면요. 발이 없어요. 그리고 몸의 일부분들만 좀씩 있습니다. 발이 전혀 없어요. 근데 루시를 그려놓은 그림이나 복원된 이제 조형물을 보면은 전부 다 발이 있는데 발을 어떻게 그려놨냐면 사람의 발하고 똑같이 그려놔요. 근데 사람의 발 모양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루시는 어떤 증거로 제시되고 있냐면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게 되는 중간 과정 의 원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증거는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게 되는 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증거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두 발로 걷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신체 부위가 우리 인간과 같은 엄지발가락이 앞으로 향해서 수직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요 발 모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직립보행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 직립보행 두 발로 이렇게 보행을 하기 위한 발 조건은 화석에 없는데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문제죠.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게 이제 학명인데 루시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지역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오랫동안 면밀하게 이제 조사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종합해서 해놓은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은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화석에서는 발이 나온 게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발가락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엄지발가락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는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처럼 우리처럼 엄지발가락이 앞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갈라져 있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뭐냐면 나무, 잡기 좋은 신체 구조. 그러니까 우리처럼 두 발로 걷기 위한 그런 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의 신체 조건들도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팔보다 다리가 길어요. 그런데 이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들은 팔이 더 깁니다. 뭐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신체 부위들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두 발로 직립보행한 것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오히려 네 발로 기는 그냥 꼬리 없는 원숭이, 긴팔 원숭이 같은 동물들은 꼬리 없는 원숭이거든요. 그런 유의 것으로 보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 측에서는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그렇죠. 거죠.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루시라는 화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왜냐하면 가장 많은 뼈들이 발견돼서 몸체의 40% 발견된 게 가장 많이 발견된 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화석들은 훨씬 그보다 더 부실한 정말 몇 조각밖에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가 유명한 거죠. 근데 그 발견된 그 뼈들도 한 개체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발견된 반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넓고요. 그리고 그걸 다 한 개체 것이라고 인정해도 걔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신체들의 그런 골격 구조들을 보고 또 비율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두 발로 걷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동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울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않죠. 진화론의 인류학계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료가 부실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증거가 막 팍팍팍 나온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증거들을 막 이제 사용하겠지만 너무나 증거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부실한 증거라도 교과서에 또는 과학 측에 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거조차 빼버리면 너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울고 먹는다고나 할까요?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실예로 예전에 지금은 안 배우지만 필트다운인이라는 중간 단계 화석이 있었거든요. 이 필트다운인이 두개골이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원숭이도 닮고 사람도 닮았다. 이렇게 중간 단계다라고 해서 뭐 50년 넘게 교과서에서 가르쳐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처음 발굴될 당시로부터 한 40년 정도가 흐른 뒤에 다시 재조사했을 때 엑스레이 촬영들을 다 해봤을 때 이게 조작품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는 이게 정말 확실하게 진화의 증거인지 아직 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화의 증거를 제시하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제시할 때는 매우 거창하게 제시된다는 게 문제예요. 언론에도 크게 나오고 과학 잡지, 유명한 저널 이런 데도 막 실리고 교과서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이제 사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찾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과학적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신념에 맞는 가설을 세우고 그 신념에 맞춰서 증거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이 이론을 증명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증거들을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